하늘이 자네에게 허락한 이승에서의 고귀한 시간은 딱 거기까지인지라 자네는 정확히 53살이 되는 해의 늦은 가을에 쓸쓸히 숨을 거두게 될 것이야. 소름 끼치는 족집게 도사의 예언. 놀랍게도 그의 말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부 현실이 되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내는 도사의 예언대로 과거의 급제에 화려한 관복을 입는 사또가 되었다. 점쟁이의 말은 곧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운명이었다. 이제 사또의 나이 52 죽음이 예견된 53살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모든 예언이 100% 적중한 가운데 남은 것은 피할 수 없는 죽음과 대가 끊긴다는 절망뿐. 하지만 천하제일의 족집게, 도사도 딱 한 가지 마지막 예언만은 보기 좋게 틀리고 만다. 하늘이 정해준 사주팔자마저 송두리째 바꿔버린 사또의 기막힌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조선시대 어느 깊고 깊은 산골 마을에 박상원이라는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들이치는 비바람조차 제대로 막지 못하는 아주 낡고 허름한 초가집이었습니다. 상원은 아주 어릴 적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인 김씨 부인과 단둘이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비록 집안 형편은 가난하여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지만 상원의 성품은 맑은 물처럼 곱고 바르며 총명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글 공부를 무척이나 좋아하여 동네 서당 어귀에서 아이들이 글을 읽는 소리가 들리면 담 너머로 몰래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 탓에 서당에 다닐 돈이 없었으므로 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써가며 홀로 외롭게 글을 깨우쳤습니다. 나이가 들어 늠름한 청년이 된 상원은 하루빨리 과거에 급제하여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 길이 막막하여 좁은 방 안에 앉아 종일 책만 들여다보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나이 들고 병약한 김씨 부인은 늦은 밤까지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동네 사람들의 옷을 지어주는 손바느질을 하며 푼돈을 벌었습니다. 어머니의 굽은 등과 찔려 피가 맺힌 손끝을 볼 때마다 상원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이 아팠습니다. 상원은 그런 어머니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책을 잠시 덮고 험한 산으로 향했습니다. 가파른 산을 오르내리며 절벽 틈새나 깊은 숲속에 숨겨진 귀한 약초를 캐러 다닌 것입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산에 올라 해가 붉게 질 때까지 무거운 약초 망태기를 메고 걷는 일은 가녀린 선비의 몸으로는 너무나도 고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가시에 찔리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지만 상원은 알아놓으신 어머니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지어드릴 생각에 꾹 참고 버텼습니다. 하루 종일 캔 약초를 등에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온 상원은 땀범벅이 된 얼굴로 어머니 앞에서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운이 좋아 아주 실하고 좋은 약초를 많이 캐왔습니다. 이것들을 내일 장터에 내다 팔면 며칠치 식량과 반찬거리는 넉넉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김씨 부인은 흙투성이가 된 아들의 거친 손을 부여잡고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상원아, 네가 훌륭한 선비가 되어 큰 뜻을 펼쳐야 마땅한데 이 어미가 지지리도 못나고 가난하여 네 고생이 너무나 크구나. 상원은 다정하게 웃으며 어머니의 주름진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슬픈 말씀은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어찌 저를 낳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크나큰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음 날 장날이 밝으면 상원은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잘 말린 약초를 짊어지고 시끌벅적한 읍내 장터로 나갔습니다. 장터 한 구석 후미진 곳에 작은 멍석을 깔고 앉아 길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약초를 팔며 돈을 모았습니다. 양반의 핏줄을 이어받은 선비의 체면에 길바닥에 앉아 물건을 파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울 법도 했습니다. 동네의 부유한 집안 자제인 박선비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지나가며 상원을 힐끗 보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선비가 글을 읽어야지 어찌 상인들 틈바구니에서 약초나 팔고 있단 말인가? 하지만 상원은 박선비의 짓궂은 조롱에도 결코 흔들리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오직 늙으신 어머니를 정성껏 봉양하고
훗날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널리 돕겠다는 굳고 올바른 의지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화창하고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장터에는 유난히도 사람들이 많아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장터 구석에서 약초를 정갈하게 다듬고 있던 상원 앞으로 누군가의 커다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고개를 천천히 들어보니 눈처럼 하얀 수염을 가슴까지 길게 늘어뜨린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고 새하얀 도포를 차려입은 모습이 마치 하늘에서 방금 내려온 신성 같은 풍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신비로운 노인은 바로 훗날 상원에 굽이치는 운명을 정확히 꿰뚫어 볼 최도사였습니다. 최도사는 맑고 깊은 호수 같은 두 눈으로 상원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절분이, 그대는 어찌하여 하늘이 내린 선비의 맑고 귀한 기운을 품고도 이 시끄러운 장터 바닥에서 허투리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가? 상원은 갑작스럽고도 알 수 없는 노인의 물음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바르게 고치고 예를 갖추어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르신, 저는 산골 마을에 사는 가난한 선비 박상원이라 합니다. 집안이 몹시 가난하여 병드신 홀어머니를 모셔야 하기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약초를 팔아 연명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최도사는 상원의 꾸밈 없고 솔직한 대답을 듣고는 인자한 표정으로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호탕하게 껄껄 웃었습니다. 부모를 향한 효심이 그토록 지극하고 계륵한 것은 천번만번 칭찬할 만한 일이지. 하지만 내가 그대의 반듯한 이마와 맑은 눈망울 등 관상을 자세히 살펴보니 장차 나라를 떠받칠 아주 훌륭하고 큰 기둥이 될 제목이 틀림없도다. 상원은 평생 처음 들어보는 믿을 수 없는 칭찬에 두 눈을 크게 뜨고 최도사의 얼굴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최도사는 한 걸음 다가와 상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아주 진지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 부디 내 말을 굳게 믿게나. 지금 당장 모든 자비를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 붓을 잡고 오로지 학문에만 정진하시게. 그리하면 내년 이맘때쯤 열리는 향시에서 반드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야. 상원은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쿵쾅거리며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들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몹시 어지러웠습니다. 최도사는 품속을 뒤적이더니 작게 접힌 낡은 한지종이 한 장을 꺼내 상원의 거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만약 내년 과거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거든 이 종이에 적힌 주소로 나를 꼭 찾아오시게. 그 알쏭달쏭한 말 한마디만 남긴 채 최도사는 바람이 불어오듯 장터의 수많은 인파 속으로 홀연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상원은 최도사가 남기고 간 구겨진 종이를 손에 꼭 쥔 채 멍하니 그의 뒷모습이 사라진 곳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깊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오후 상원은 서둘러 약초를 마저 팔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인 김씨 부인에게 장터에서 만난 신비로운 노인과의 기이한 일을 빠짐없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김씨 부인은 두 눈을 반짝이며 아들의 두 손을 굳게 부여잡았습니다. 상원아, 참으로 놀랍고도 감사한 일이구나. 이는 필시 하늘이 가난 속에서도 바르게 자란 너를 불쌍히 여겨 돕고자 귀인을 내려보내신 것이 틀림없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는 산에 올라 약초 캐는 고된 일은 모두 접어두고 방에 들어가 책을 펴도록 하여라. 상원은 기뻐하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제가 당장 산에 가지 않아 돈을 벌지 못하면 쌀독은 바닥이 날 것이고 우리 무자는 어찌 살란 말씀이십니까? 저는 차마 어머니를 굶기면서까지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글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김씨 부인은 평소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은 내가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든 어떻게든 두 팔 걷어붙이고 책임질 테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너는 오직 문을 걸어 잠그고 밥 먹는 시간조차 아껴가며
항문에만 맹렬히 매진하여라. 네가 훌륭한 선비가 되어 벼슬길에 오르는 것만이 이 어미의 평생에 걸친 단 하나에 맺힌 소원이다. 어머니의 눈물 어린 굳은 결의와 깊은 사랑을 확인한 상원은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방바닥에 납작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의 바다같이 넓고 크시는 애 죽어서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내서라도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그 크나큰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날 밤 이후 상원은 손때 묻은 약초 망태기를 벽 한 구석에 깊이 걸어두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직 책과 붓만을 부여잡고 맹렬히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살림살이 탓에 끼니를 거르고 맹물로 배를 채우는 일이 잦았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한겨울에는 땔감을 살 돈이 부족해 얼음장같이 차가운 방바닥에서 얇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오들오들 떨면서도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김씨 부인은 아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이웃 마을 부잣집까지 심리기를 걸어가 남의 집 굳은 허드렛일을 도맡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이 되면 침침한 눈을 비벼가며 바늘에 찔려 손가락에 피가 맺히도록 남의 옷을 찢는 손바느질을 하며 악착같이 아들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상원은 쏟아지는 극심한 졸음과 배고픔을 쫓아내기 위해 뾰족한 바늘로 자신의 허벅지를 찔러가며 그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오직 항문의 외로운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모진 비바람을 견디듯 뼈를 깎는 인내의 시간이 1년이나 흐르고 마침내 나라에서 주관하는 향시를 치르는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상원은 어머니가 며칠 밤을 세워가며 정성껏 깨끗하게 빨아 다듬어 주신 낡지만 하얀 도포를 차려입고 비장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굳게 닫힌 문을 나섰습니다. 수많은 선비들이 모여든 넓은 시험장에 도착한 상원은 깊은 숨을 내쉬며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고 먹을 갈아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시험 문제를 알리는 글귀가 걸리자 그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읽고 외웠던 수많은 성현들의 귀한 말씀들이 마치 맑은 물이 흐르듯 머릿속을 환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원은 단 한 번의 머뭇거림이나 막힘도 없이 붓을 놀리며 일필휘지로 훌륭한 답안을 써내려갔고 가장 먼저 시험장을 당당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조용하던 산골마을 어귀가 갑자기 사람들의 함성으로 왁자지껄 떠들썩해졌습니다. 관아에서 급히 파견된 이포졸이 숨을 헐떡이며 상원의 낡은 초가집 마당으로 단숨에 달려 들어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박상원 선비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선비님께서 이번 향시에 당당히 합격하셨습니다. 관아의 이포졸이 목청껏 외치며 전해준 합격 소식에 상원과 김씨 부인은 얼싸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집 마당으로 모여들어 가난하고 착한 선비의 기적 같은 합격을 마치 자기 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하며 뜨겁게 축하해 주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친근한 김노인은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치 않지. 우리 가난한 마을에 드디어 큰 경사가 났네. 지독하게 고생하던 상원이가 드디어 큰일을 냈어. 내가 다 눈물이 나는구먼. 축하 인사가 쏟아지는 정신없는 와중에도 상원의 머릿속에는 가장 먼저 장터에서 만났던 그 신비로운 노인, 최도사의 온화한 미소가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참으로 신기한 노릇입니다. 1년 전 장터에서 만났던 그 도사 어르신의 말씀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모두 사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일찍 그분을 찾아가 엎드려 깊은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트기가 무섭게 상원은 어머니를 모시고 최도사가 적어준 낡은 종이의 주소를 들고 부지런히 길을 나섰습니다. 그곳은 마을에서 꼬박 반나절을 걸어야 닿을 수 있는 깊고 험한 산속에 자리 잡은 아주 작고 고즈넉한 암자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암자 마당에 들어서니 최도사가 마치 두 사람이 이 시간에 찾아올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문이 열린 방 안에 여유롭게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상원과 김씨 부인은 최도사를 보자마자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정성껏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르신의 그 은혜롭고 지혜로운 말씀 덕분에
목매한 제가 깨우침을 얻고 무사히 과거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최 도사는 찻잔을 내려놓고 호탕하게 허허 웃으며 바닥에 엎드린 두 사람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모두 자네가 피를 토하는 노력을 쏟아부은 덕분이네. 내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자네의 맑은 기운을 알아보고 몇 마디 거둔 것뿐인데 어찌 이리 과분하고 큰 인사를 한단 말인가. 김씨 부인은 여전히 감격스럽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최 도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도사님, 정말이지 도사님의 신통력은 하늘이 내리신 것 같습니다. 염치 없는 줄 아루나 저희 아들의 지난날 힘들었던 과거의 일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최 도사는 길고 하얀 수염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아주 맑고 깊은 눈으로 상원의 얼굴부터 발끝까지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내가 어찌 그 고된 세월을 모르겠소. 이 총명한 젊은이는 아주 어릴 적부터 아비 없이 자라며 온갖 배고픔과 서러운 고생을 다 겪으며 살아왔지. 최 도사는 잠시 눈을 감더니 상원이 어릴 적 몹쓸 병을 앓아 죽을 고비를 넘겼던 시기부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겨울 눈밭에서 어머니 약초를 캐다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 며칠을 앓아누웠던 일, 심지어 끼니를 굶어가며 어렵게 모은 엽전 한 푼 두 푼으로 낡은 책을 샀던 일까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세하고 정확한 묘사는 마치 최 도사가 상원의 어린 시절 내내 그림자처럼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너무나도 생생하고 섬뜩할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상원아, 네가 10살 되던 해 몹시 춥고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날이었지. 알아누운 어머니의 약값을 구하려 눈 덮인 산비탈을 헤매다 크게 미끄러져 다쳐서 오른쪽 다리 종아리에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작은 흉터가 남아있을 것이오. 내 말이 틀리느냐? 상원과 김씨 부인은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너무나도 정확한 최 도사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오싹하게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모자만의 비밀스럽고 아픈 상처까지 꿰뚫어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도사님 말씀이 100번 1000번 지당하십니다. 어찌 저희 모자가 겪은 그 아팠던 일들을 마치 두 눈으로 직접 보신 것처럼 그리 훤히 다 알고 계십니까? 김씨 부인은 극심한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상원 역시 눈앞에 있는 도사의 신통방통한 능력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는 경외감을 넘어 묘한 두려움마저 느꼈습니다. 동시에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과연 이 하늘이 내린 신비로운 도사는 과거의 아픔을 넘어 상원의 앞으로 남은 길고 긴 인생 여정에 대해 또 어떤 놀랍고도 두려운 미래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가. 가난한 선비 박상원의 심장은 거친 파도처럼 다시 한번 미친 듯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최 도사의 맑고 깊은 두 눈은 마치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폭포수처럼 흘러나온 상원의 험난했던 과거 이야기는 단 하나의 거짓이나 보탬도 없이 너무나도 정확했습니다. 상원과 김씨 부인은 숨을 죽인 채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신비로운 도사의 다음 입술이 열리기만을 간절하고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작고 외딴 남자의 방 안에는 산새 소리나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겁고 팽팽한 침묵이 맴돌았습니다. 최 도사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고는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상원의 빛나는 맑은 눈동자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자네의 지나온 세월이 참으로 험난하고 눈물겨웠으나 이제 그 어둡고 캄캄했던 긴 터널의 끝이 환하게 보이기 시작했네. 자네는 내년 가을에 한양에서 열리는 더 크고 중요한 과거 시험인 대과에 당당히 응시하게 될 것이네. 그 큰 시험에서 자네는 전국의 수많은 훌륭한 선비들을 모두 제치고 위에서 세 번째인 3등으로 합격하여 가문의 이름을 널리 떨칠 것이야. 그 벅차고 믿기 힘든 말을 듣자마자 김씨 부인은 끓어오르는 기쁨을 도저히 감추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감격의 뜨거운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냈습니다. 아이고 도사 어르신 참으로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평생 굶주리던 우리 상원이가 대과에 급제하다니 이는 참으로 죽은 남편이 기뻐할 가문의 영광이며 하늘의 크나큰 보살핌이십니다. 최 도사는 호탕하게 허허 웃으며 하얀 수염을 기분 좋게 쓰다듬더니 더욱 놀랍고 찬란한 앞날의 이야기를 막힘없이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네. 자네는 대과에 당당히 급제하고 나서 정확히 3년 뒤 어느 맑고 따뜻한 봄날에 드디어 나라의 고귀한 부름을 받게 될 것이야. 저 멀리 남쪽의 크고 풍요로운 고을의 관하로 발령을 받아 불쌍한 백성들을 다스리는 아주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또가 될 것이네. 상원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엄청난 감동과 환희에 휩싸여 도사에게 다시 한번 땅에 닿도록 깊숙이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평생을 지독한 가난과 배고픔 속에서 뼈저리게 서럽고 억울하게 살아온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일 밤 남의 집 허드렛 일과 찔려 피가 나는 손바느질로 고생만 하신 늙은 어머니를 이제 푹신하고 따뜻한 이부자리에서 편히 모실 수 있다는 생각에 세상을 다 얻은 듯이 기뻤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그동안 불공평한 세상을 향해 품었던 모든 원망이 봄눈 녹듯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앞으로 끝없이 펼쳐질 비단길 같은 화려한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이 크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상원과 어머니가 벅찬 기쁨에 취해 서로의 거친 손을 굳게 맞잡고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는 동안 방 안의 공기가 아주 조금씩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꽃이 피는 따뜻한 봄날에 갑자기 살을 이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닥친 것처럼 최 도사의 온화했던 표정은 서서히 차갑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사의 맑았던 얼굴에는 어느새 짙고 어두운 먹구름이 겹겹이 드리워졌고 세상을 다 아는 듯한 깊은 두 눈에는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최 도사는 가슴까지 내려온 길고 하얀 수염을 쓸어내리며 무겁고 깊은 한숨을 땅이 푹 꺼질 듯이 길게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거대한 이치란 참으로 야속하고도 얇은 것이로구나. 그의 너무나도 어둡고 묵직한 목소리에 작고 고요한 암자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어 숨조차 쉬기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상원은 직감적으로 소름 끼치는 불길한 기운을 강하게 느끼고 심장이 바닥으로 철렁 내려앉으며 다급하고 심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사 어르신, 도대체 무슨 무서운 연유로 그리 몹시 슬프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시는 것입니까? 제가 훗날 사또가 되어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짓거나 가난한 백성들의 돈을 빼앗는 몹쓸 탐관오리가 되기라도 한단 말씀입니까? 최 도사는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으며 몹시 애처롭고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상원의 하얗게 질려 창백해진 얼굴을 쓰다듬듯 바라보았습니다. 아니네, 자네는 훗날 아주 훌륭하고 어진 관리로 고을 모든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겠지만 자네가 타고난 명운의 끈은 그리 길고 질기지가 않네. 하늘이 자네에게 허락한 이승에서의 고귀한 시간은 딱 거기까지인지라 자네는 정확히 53살이 되는 해의 늦은 가을에 쓸쓸히 숨을 거두게 될 것이야. 김씨 부인은 심장을 찌르는 그 청천벽력 같은 무서운 말을 듣자마자 날카롭고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차가운 바닥에 털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하늘도 참으로 무심하고 이토록 잔인하시지. 우리 불쌍하고 착한 아들이 어찌 그리 일찍 단명한단 말입니까? 이제 겨우 모진 가난과 고생을 끝내고 사람답게 편히 살아볼 날이 왔는데 53살이라니요. 제 늙은 명을 깎아서라도 우리 아들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어머니의 처절하고 구슬픈 오열에도 불구하고 최 도사는 단호하고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더욱 가혹하고 슬픈 운명의 끝자락을 무겁게 덧붙였습니다. 더욱 안타깝고 슬픈 사실은 자네가 평생토록 자신의 핏줄을 잊지 못해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줄 자식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는 점이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이고 세상에 용하다는 명의를 다 찾아다녀도 자식 복은 하늘이 처음부터 허락하지 않았으니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거스를 수가 없을 것이야. 상원의 머릿속은 시퍼런 벼락을 정통으로 맞은 것처럼 새하얗게 변해버렸고 파르르 떨리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아무런 대답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대과에 급제하여 훌륭한 사또가 된다며 뛸 듯이 기뻐했던 벅찬 감정과 희망은 순식간에 흔적조차 없이 부서져 먼지처럼 바스러져 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평생을 모진 가난에 시달려온 자신이 훗날에는 핏줄 하나 남기지 못하고 후사도 없이 쓸쓸하게 53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 한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고 원통할 노릇이었습니다. 상원과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런 위로의 말도 건네지 못한 채 무거운 돌덩이를 매단 것 같은 발걸음을 이끌고 말없이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 참담한 날부터 낡은 초가집에서는 상원의 낭랑하고 힘찬 글 읽는 소리도 어머니의 따뜻하고 행복한 웃음소리도 영영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원은 억지로 책을 펴보았지만 눈앞에 검게 어른거리는 것은 오직 죽음과 끝없는 절망이라는 무서운 단어뿐이었습니다. 시간은 사람의 깊고 처절한 슬픔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이듬해 가을 대과 시험을 치르는 운명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상원은 어머니가 챙겨준 보찜을 꾸려 먼 한양으로 무겁게 향했지만 그의 좁은 어깨는 한없이 밑으로 처져 있었고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한양의 아주 넓은 과거 시험장에는 전국 팔도에서 모여든 수천 명의 내로라 하는 선비들이 저마다 급제의 꿈을 안고 눈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상원도 그들 틈에 섞여 조용히 자리를 잡고 벼루에 까만 먹을 갈아 붓을 잡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53살의 후사 없이 죽는다는 도사의 서늘한 저주 같은 말이 커다란 족쇄처럼 그를 숨막히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가 내걸리자 상원은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 자신의 손을 강제로 조종하는 것처럼 아무런 감정 없이 무의식적으로 거침없이 답안을 써내려갔습니다. 자신이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답안을 빽빽하게 적어냈는지조차 선명하게 기억나지 않을 만큼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로 시험을 마치고 허탈하게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2달이라는 숨막히게 긴 시간이 흐른 뒤 드디어 한양에서 관복 옷을 입은 전령이 늠름한 말을 타고 달려와 대과 시험의 결과를 알리는 커다란 방을 마을 한가운데 붙였습니다. 관아의 이포조리 땀을 뻘뻘 흘리며 헐레벌떡 뛰어와 상원의 집 낡은 문을 세차게 두드리며 합격 소식을 마을이 떠나가라 크게 알렸습니다. 결과가 발표되던 기쁜 날 상원은 동네 사람들의 쏟아지는 환호와 축하 인사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도 없는 어두운 방에 홀로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관아에서 정식으로 전해온 대과 시험의 최종 결과는 소름이 돋을 만큼 최도사의 무서운 예언과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3등이었습니다. 이전 향시에 이어 조선에서 가장 어렵다는 대과 시험의 등수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들어맞자 상원은 자신이 튼튼하고 거대한 거미줄에 단단히 걸린 가엾고 무력한 벌레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내 초라한 삶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정해준 대로만 한치의 어긋남 없이 흘러가는 것인가? 그는 불공평한 세상을 향한 뜨거운 분노보다 더 깊고 무서운 차가운 체념의 늪으로 서서히 깊숙하게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찢어지게 가난했던 선비가 드디어 나라의 큰 벼슬을 얻었다며 며칠 내내 잔치를 열고 춤을 추었지만 상원의 마음은 한겨울의 두꺼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만 갔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아무리 높은 벼슬에 오르고 맛있는 고기를 먹어도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법이지요. 상원은 꽉 막힌 정해진 운명이라는 늪에 빠져서 스스로의 귀한 인생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험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에 부딪혀 가슴이 턱턱 막히고 답답하셨던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과연 가엾은 우리 상원은 이 지독하고 무서운 마음의 감옥에서 무사히 빠져나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이야기 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도사의 말대로 다시 정확히 3년의 지루한 세월이 흐른 뒤 상원은 마침내 나라의 엄중한 부름을 받고 붉고 화려한 관복을 차려입은 채 남쪽 고을의 관아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당당한 사또로 발령을 받아 화려한 가마를 타고 고을에 첫 발을 내디딘 날짜마저 도사가 예언했던 아주 맑고 따뜻한 봄날과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똑같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주 훌륭한 인품과 뛰어난 학식을 두루 갖춘 사또가 새로 부임했다는 소식에 고을의 수많은 백성들은 거리가 마비될 정도로 쏟아져 나와 징과 꽹과리를 치며 열렬히 기뻐했습니다. 백성들은 새로운 젊은 사또가 자신들의 굶주린 고을을 평안하고 따뜻하게 다스려 줄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거리가 떠나가라 기쁨의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그 뜨거운 환호성과 축제 속에서도 관아의 가장 높고 위험 있는 자리에 앉은 상원의 눈빛은 생기를 완전히 잃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값이 비싼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산의 진미가 가득한 맛있는 고기 음식을 매일 먹었지만 입안은 늘 거친 모래를 씹는 것처럼 까끌까끌하고 지독하게 썼습니다. 관아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백성이 찾아와 눈물로 호소하면 상원은 법과 이치에 따라 아주 공정하고 명쾌하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사또의 지혜롭고 공평무사한 판결에 크게 감동하여 땅에 엎드려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상원의 차가운 마음속에는 아무런 보람이나 기쁨이 피어나지 않았습니다. 상원은 어두운 밤이 되어 촛불이 켜진 화려한 관아의 넓은 방 안에 홀로 남겨지면 차가운 잠자리에 누워 자신의 정해진 끔찍한 운명을 뼈저리게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한 사또가 되어 밤낮으로 잠을 줄여가며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고 발버둥 쳐본들 결국 53살에 쓸쓸히 죽을 허무한 목숨이 아닌가. 모든 인간의 인생사가 이미 하늘의 두꺼운 책에 붓으로 적힌 글귀처럼 한치의 오차 없이 정해져 있다면 나의 피나는 노력과 뜨거운 땀방울은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의 병든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절망과 허무함이라는 아주 검고 무서운 독버섯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자라나 깊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해진 운명이라는 거대하고 단단한 돌벽 앞에 완전히 체념해버린 상원은 점차 모든 삶의 의욕과 기력을 잃고 껍데기만 남은 무기력한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는 중요한 재판도 대충 뒤로 미루고 관아의 산더미 같은 문서 업무를 방치한 채 하루 종일 방 안에 누워만 지내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날씨가 화창하고 참새가 우는 좋은 날에도 텐마루에 힘없이 걸터앉아 초점 없는 멍하고 슬픈 눈으로 먼 산만 뚫어져라 바라보는 날이 갈수록 많아졌습니다. 밑에서 일하는 눈치 빠른 이포조를 비롯한 관아의 수많은 아전들은 총명하고 당당했던 젊은 사또가 하루아침에 중병에 걸린 사람처럼 변해버린 것을 보고 뒤에서 불안하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또 나리께서 필시무당도 고치지 못할 아주 큰 마음의 병을 단단히 얻으신 모양이다. 가슴이 턱턱 막히고 답답하여 죽을 것만 같은 마음을 도저히 달랠 길이 없던 상원은 어느 날 관아마당을 지나던 지혜로운 늙은 나그네로부터 아주 신기한 소문을 하나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관아에서 수백 리 떨어진 아주 먼 남쪽의 깊은 산골짜기 평화로운 마을에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고 사람들의 다치고 아픈 마음을 신기하게 치유해주는 위대한 현자가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평생을 덕으로 살아와 지혜가 바다처럼 깊고 마음이 넓기로 전국에 널리 소문난 황촌장이라는 백발의 어르신이었습니다. 황촌장에게 따뜻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 같은 짐을 훌훌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기쁨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믿기 힘든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상원은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아주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관아에 잠시 큰 병을 핑계로 휴가를 내고 초라하고 눈에 띄지 않는 평복으로 갈아입은 뒤 호련히 작은 짐을 꾸려 길을 나섰습니다. 험하고 가파른 산을 여러 개 넘고 물살이 거세고 차가운 깊은 강을 건너며 발가락에 굵은 물집이 잡히고 피가 철철 나도록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지쳤지만 53살 죽음의 공포와 허무함에서 단 하루라도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 하나로 쓰러질 듯한 몸을 이끌고 마침내 황 촌장이 살고 있는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푸르고 거대한 수호신 같은 당산나무들이 시원한 바람에 기분 좋게 흔들리며 지친 나그네를 따뜻하게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넓은 밭에서 비 오듯 땀 흘려 일하는 마을 사람들의 검게 탄 얼굴에는 세상에 근심 걱정 하나 없는 여유롭고 행복한 미소가 가득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흙투성이가 된 채 좁은 골목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은굿을 굴러가는 듯한 맑고 예쁜 웃음소리를 끊임없이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의 풍경과 달리 상원의 병든 마음은 여전히 무거운 쇳덩이를 단단히 매단 것처럼 끝을 알 수 없는 어둡고 차가운 깊은 바닥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수소문한 끝에 마을 한가운데 가장 크고 너르게 자리 잡은 촌장의 집으로 조용히 찾아가 손님을 맞이하는 사랑방 하나를 겨우 빌려 짐을 풀었습니다. 상원은 이 마을의 가장 존경받는 어른인 황 촌장에게 직접 얼굴을 뵙고 예의를 갖추어 인사도 올리지 않은 채 곧바로 어두운 작은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리고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방바닥에 가부좌를 단단히 틀고 앉아 방문을 안으로 굳게 걸어 잠그고 외부와의 모든 소통과 접촉을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배가 고파도 따뜻한 밥 한 술 뜨지 않았고 목이 말라 입술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바싹 타들어가도 시원한 물 한 모금 넘기지 않으며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붉은 해가 동쪽에서 뜨고 어두운 달이 서쪽으로 지기를 지루하게 반복하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상원은 마치 숨을 거둔 차가운 돌부처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피할 수 없는 정해진 죽음과 단 한 명의 자식도 남기지 못할 허무하고 비극적인 끔찍한 운명에 대한 생각만이 그의 텅 빈 머릿속을 맴돌며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죽을 쓸모없는 목숨, 여기서 아무도 모르게 굶어 죽으나 53살의 관아에서 죽으나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어느덧 상원이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어두운 방 안에 틀어박혀 스스로를 학대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의 해질녘 늦은 오후였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 마당의 마른 낙엽을 지그시 밟는 바스락거리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아주 깊고 온화하며 태산 같은 위엄 있는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젊은 사또께서 어찌하여 이 누추하고 먼 산골짜기까지 오셔서 그 귀하고 훌륭한 몸을 상하게 하며 사흘 밤낮을 굶고만 계십니까? 이윽고 굳게 닫혀있던 나무 방문이 스르륵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맑고 깨끗한 하얀 무명옷을 아주 단정하게 차려입은 백발의 노인이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노인의 얼굴은 거친 세월의 흔적인 깊은 주름이 여기저기 패어 있었지만 두 눈만큼은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초롱초롱하고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 평화로운 마을을 이끌며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보고 사람들의 다치고 병든 마음을 어루만져 치유해준다는 지혜로운 어르신 황 촌장이었습니다. 상원은 사흘 만에 뻣뻣하게 굳어버린 목을 천천히 돌려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가득한 황 촌장을 텅 빈 허무하고 슬픈 눈으로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눈앞에 서 있는 인자한 노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메말라 갈라진 입술을 떼어 힘겹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누시기에 죽어가는 낯선 객에게 이리 따뜻한 말씀을 건네시는 것입니까? 노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차가운 방바닥에 천천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나는 이 평화로운 마을을 돌보는 늙은 촌장으로 성은 황이라고 하오. 상원은 그제야 눈앞에 있는 노인이 자신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지혜로운 현자 황 촌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먼 길을 돌고 돌아 마침내 구원자를 만났다는 안도감에 상원의 두 눈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황 촌장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통곡하듯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촌장 어르신 제가
참으로 어리석고 눈이 멀어 어르신을 눈앞에 두고도 몰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저는 이미 목숨이 끊어진 시체나 다름없는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입니다. 제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훌륭한 사또가 되어 선정을 베푼다 한들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상원은 참았던 뜨거운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며 최도사에게 들었던 자신의 끔찍하고 기구한 운명에 대해 낱낱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향시와 대과 시험의 등수, 그리고 지금의 사또 자리에 오르기까지 최도사의 말이 소름 끼치도록 모두 맞아떨어졌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상원의 눈동자는 깊은 절망과 지독한 공포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촌장님, 최도사의 말에 따르면 저는 53살이 되는 늦은 가을에 차가운 방에서 후사도 없이 외롭게 죽을 운명입니다. 모든 것이 책에 적힌 글귀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꽉 막혀 정해져 있는데 제가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가며 노력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식도 남기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쓸쓸히 죽을 목숨이니 관아의 일도 백성들을 돌보는 일도 모두 부질없는 헛수고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상원의 가슴 아픈 절규와 처절한 통곡이 작은 사랑방안을 가득 채우고 슬프게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상원의 슬픈 이야기를 모두 묵묵히 듣고 난 황 촌장의 표정은 상원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촌장은 상원을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갑자기 방이 떠나가라 호탕하고 커다란 소리로 껄껄 웃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꽉 막힌 사또나리시구려. 나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문만 듣고 사또께서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아주 지혜롭고 대단한 선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저 떠돌이 관상쟁이의 가벼운 새치혀에 놀아나 귀한 인생을 망치고 있는 참으로 어리석은 젊은이일 뿐이구려. 상원은 자신의 깊은 슬픔을 가볍게 비웃는 듯한 황 촌장의 호통에 큰 충격을 받고 흐르던 눈물을 멈춘 채 멍하니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황 촌장은 웃음기를 싹 거두고 밤하늘의 호랑이처럼 매섭고 엄격한 눈빛으로 상원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잘 들으시오, 젊은 사또나리. 하늘이 사람을 세상에 내어놓을 때 일정한 명운을 쥐어주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단지 농부가 봄에 뿌리는 작은 씨앗에 불과한 것이오. 그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을 비옥한 땅에 심어 비 오듯 땀 흘려 가꾸고 물을 주어 거대한 나무로 키워내는 것은 오로지 농부 자신의 피나는 노력과 정성에 달려있는 법이오. 어찌하여 그대는 하늘이 준 씨앗의 겉모양만 보고 미리 농사를 포기하며 기름진 밭을 거칠게 썩혀두려 하십니까? 황 촌장의 서리가 내린 듯한 매서운 꾸짖음에 상원은 커다란 쇠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촌장은 하얀 백발의 수염을 어루만지며 조금 부드러워진 온화한 목소리로 다시 지혜로운 가르침을 이어갔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고여 썩어가는 웅덩이의 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거대한 강물과도 같은 것이요. 사또께서 가엾은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훌륭한 덕을 거대한 산처럼 높이 쌓아보시오. 그 맑고 거룩한 선행과 덕이 하늘 끝에 닿으면 어찌 하늘이 크게 감동하여 사또의 닫힌 명운을 길고 넓게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운명은 스스로의 뼈를 깎는 지독한 노력과 선한 마음씨로 얼마든지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것이거늘 어찌 좁은 방 안에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린단 말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남이 아무리 나쁜 운명을 점쳐준다고 해도 결국 내 인생의 길은 나 스스로가 땀 흘려 만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촌장 어르신의 이 매서운 호통은 상원뿐만 아니라 지금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답답한 가슴을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참으로 고마운 말씀입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힘든 상황이라도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인생의 꽃은 다시 활짝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은 우리 사또가 어떻게 다친 운명을 속 시원하게 뒤바꾸는지 남은 이야기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황 촌장의 그 진심 어린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캄캄하고 깊은 흙구덩이 속에 갇혀있던 상원의 마음에 찬란하고
따뜻한 태양빛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상어는 그제야 자신이 그동안 도사의 예언이라는 거짓된 허상에 갇혀 스스로를 비참하게 올가매고 귀한 청춘의 시간을 헛되이 낭비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굳게 닫아두었던 나무 방문을 벌컥 활짝 열어젖히고 넓은 마당으로 나와 황 촌장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가 닿도록 뜨거운 감사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촌장 어르신, 정말 엎드려 깊이 감사합니다. 어르신의 태산같이 크고 지혜로운 가르침 덕분에 이토록 어리석은 제가 길고 긴 악몽에서 드디어 확실하게 깨어났습니다. 당장 제 관하로 돌아가 하늘이 크게 감동할 때까지 뼈가 으스러지도록 백성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끝없는 선행을 베풀며 저의 다친 억울한 운명을 스스로 힘차게 개척하겠습니다. 황 촌장은 빙글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거친 두 손으로 상원의 손을 꽉 잡아 일으켜 세워주었고 상원의 두 눈에는 다시 예전 선비 시절처럼 총명하고 맑은 생기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깊은 깨달음을 안고 관하로 다시 늠름하게 돌아온 상원은 그날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 고을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홀을 닫힌 운명을 새롭게 뚫고 연다는 힘찬 뜻을 담아 개운으로 당당하게 바꾸고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을 남김없이 바쳤습니다. 관아의 곡식 창고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귀한 쌀을 아낌없이 넉넉하게 나누어 주었고 병든 자들에게는 비싼 약을 지어 무료로 따뜻하게 치료해 주었습니다. 또한 나라에서 받는 자신의 피 같은 돈을 모두 아낌없이 털어 장마에 무너진 다리를 크고 튼튼하게 고치고 홍수에 대비해 흙을 파서 둑을 아주 높게 쌓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피눈물을 흘리는 백성이 찾아오면 사흘 밤낮을 하얗게 세워서라도 진실을 명백하고 꼼꼼하게 밝혀내어 그들의 억울함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었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괴롭히고 나쁜 짓을 일삼는 욕심 많은 부자들과 뒤에서 횡포를 부리는 썩은 관리들에게는 서리빨처럼 엄격하고 무섭게 벌을 내려 고을의 흐트러진 질서를 바르게 잡았습니다. 이포졸과 관아의 수많은 아전들은 매일매일 잠도 자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 비오듯 땀 흘리는 사또의 훌륭하고 눈물겨운 모습에 깊이 감동하여 더욱 성실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 사또 나리께서 드디어 크나큰 마음의 병을 완전하게 이겨내시고 진짜 하늘이 내린 훌륭하고 어진 사또가 되셨구나. 상어는 깊은 밤이 되어 차갑고 소박한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최도사의 섬뜩했던 예언 따위는 생각조차 나지 않을 만큼 하루하루가 벅차고 가슴 뭉클하게 보람찼습니다. 그렇게 고을 백성들의 뜨거운 존경과 한없는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상원의 거룩한 덕은 거대한 산맥처럼 차곡차곡 높은 하늘을 향해 단단하게 쌓여갔습니다. 무심한 세월은 쏜살같이 강물처럼 빠르게 흘러 어느덧 상원이 그토록 밤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53살의 늦은 가을이 마침내 다가왔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마당에 마른 낙엽을 쓸고 지나가는 쓸쓸한 밤이었지만 상원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맑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나무 책상에 반듯하게 앉아 촛불을 밝히고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앞으로 자신이 더 해야 할 일들을 꼼꼼하게 종이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최도사가 목숨이 끊어질 것이라 끔찍하게 예언했던 53살. 늦은 가을의 어느 날 밤이 아주 무사하고 고요하게 지나가고 아침을 알리는 밝고 붉은 해가 동쪽에서 찬란하게 떠올랐습니다. 상어는 자신의 몸에 아무런 이상도 병도 생기지 않았으며 숨을 크게 쉬고 맑은 아침 공기를 시원하게 마실 수 있다는 사실에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쉴 새 없이 흘렸습니다. 하늘이 진정으로 나의 이 작고 부족한 정성을 어여삐 여겨 굳게 닫힌 명운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구나. 황 촌장의 지혜로운 말대로 뼈를 깎는 엄청난 노력과 진심 어린 선행이 그 무섭고 단단했던 운명의 쇠사슬을 마침내 깨끗하게 끊어낸 것입니다. 죽음의 고비를 훌륭하게 무사히 넘긴 상원에게 이듬해 따뜻한 봄날 더욱 믿기 힘들고 거대한 기적이 아름답게 찾아왔습니다.
54살의 늦은 나이에 평생토록 자식이 없을 것이라던 부인이 기적처럼 아주 예쁜 아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10달 뒤 튼튼하고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옥같이 건강하고 늠름한 아들이 태어나자 상원은 핏덩이 아기를 품에 소중히 안고 세상을 다 얻은 듯 엉엉 소리내어 크게 울었습니다. 아이고 하늘이시여, 이 늙고 한없이 부족한 자에게 어찌 이리도 과분하고 크나큰 선물을 내려주십니까? 최도사의 저주 같은 낡은 예언을 모두 이겨내고 진정으로 새로운 찬란한 생명을 얻었으니 앞으로 죽는 날까지 더 훌륭한 마음으로 세상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후 상원은 오랜 세월 고을을 훌륭하게 다스린 엄청난 공로를 나라의 임금으로부터 크게 인정받아 한양의 더 높고 귀한 벼슬에 당당하게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머리가 하얗게 늙어서 관직에서 편안하게 물러난 뒤에도 고향 산골 마을로 돌아와 가난한 아이들에게 정성껏 글을 가르치며 끝없이 훌륭한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상원은 단명할 것이라는 옛 예언을 가볍게 비웃기라도 하듯 무려 73살의 아주 많은 나이까지 잔병치레 하나 없이 아주 건강하게 천수를 넉넉히 누렸습니다. 말년의 상원은 자신의 파란만장하고 눈물겨운 기적 같은 인생 이야기를 한 권의 훌륭한 책으로 모두 정성껏 엮어 기록했습니다. 그 귀한 책에는 훗날의 후손들이 정해진 운명에 멍청하게 굴복하지 않고 오직 착한 마음과 땀 흘리는 노력으로 훌륭한 인생을 활기차게 개척해 나가기를 바라는 간절하고 따뜻한 노인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명운은 오직 나 스스로의 피나는 노력에 달려임이며 복은 내가 남에게 베푼 만큼 정확히 돌아오는 것이다. 부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운명이라는 헛된 말에 속아 귀한 인생을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항상 바르고 고운 마음으로 덕을 두껍게 쌓기를 바란다. 개운 박상원의 이 거룩하고 훌륭한 삶의 이야기는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감동적으로 전해지며 큰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박상원 사또의 훌륭하고 지혜로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우리의 소중한 인생은 결코 처음부터 꽉 막혀 정해진 대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선택하고 땀 흘려 노력하는 발걸음에 따라 얼마든지 눈부시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으로 주변을 따뜻하게 돌보고 선한 일을 매일 하나씩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하늘도 반드시 감동하여 더 큰 복과 건강을 여러분께 가득 내려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따뜻하고 아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